안녕하세요. 저는 그 리드라는 AI옵스 회사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한성민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제가 MLOps 팀의 데이터 운영기라고 하는 발표 주제를 들고 왔는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데이터 부분에서 MLOps 팀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설명드리고자 데이터 나누자에서 이렇게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드릴 내용들을 목차를 보시면은 MLOps를 담당하는 팀에서 데이터 관련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고민들도 많았고 결정들도 많았는데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먼저 그래서 MLOps 팀에서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MLOps 팀이 어떤 건지를 좀 설명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이제 AI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예요, 저희는. 그래서 AI에서는 대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를 위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어떤 식으로 구축을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유효성을 어떻게 검증하고 있는지를 좀 목차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MLOps, 저희가 2021년에 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나온 단어 같아요. 그만큼 관심이 좀 많이 쏠려 있는 이제 분야인데요. MLOps가 과연 뭘까요? 구글이 아티클에서 MLOps를 정리한 문서가 하나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MLOps는 아직까지도 성숙해 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확한 모습이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MLOps의 범위가 대부분처럼 좀 충돌하기도 하고, 또 회사마다 각기 다르게 MLOps를 정리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 이번 발표에서는 리드는 MLOps를 이렇게 정의를 했다 정도의 뉘앙스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MLOps에 대한 정의예요. 그래서 총 6가지 분야에 대해서 MLOps에 대한 하위 분야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저희 팀이 지금은 AIOps라는 팀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 있는 단어는 AIOps로 일단은 적긴 했는데 MLOps를 의미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보면은 이제 첫 번째 분야로는 서빙이 있어요. 서빙은 이제 연구자들이 만든 모델을 AI 제품을 위해서 고객한테 내보내는 그 과정을 말을 하고요. 이때는 엔지니어링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프라예요.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탑재될 수 있는 환경 같은 걸 구성하는데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모니터링입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서빙으로 모델을 내보냈으면은 서빙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오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이제 수집하고 가공하고, 그 수집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모델 퍼포먼스를 본다든지 아니면 뭔가 그로우스에서 원하는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그런 업무들을 말을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데이터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데이터 에너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이 데이터에서는 아까 전에 AI를 위한 모델 트레이닝을 위한 데이터 수집부터 시작해서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과 처리하는 과정에 있는 워크플로우, 그리고 데이터 카탈로그, 피처 서빙 같은 것들이 이제 세부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굉장히 잘 정제하고 관리해야지 좋은 모델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AI 분야에서 가끔씩 데이터가 부족해서 모델이 잘 안 나온다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 정도로 데이터는 AI 모델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리서치 엔지니어링입니다. 리서치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연구에서 요구되고 있는 엔지니어링 기술들을 많이 제공해줘서 더 좋은 연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링 기법들을 많이 적용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모델 옵티마이제이션이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 리드 같은 경우에는 모델 프로닝이나 아니면 퀀타이제이션 같은 기술들을 이용해서 최적화를 좀 시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블링크라고 하는 모델 SDK, 그러니까 모델 아키텍처 이후에 진행되는 그 어떤 로직들에 대한 SDK를 제공해서 그걸로 좀 효율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트레이닝 분야가 있습니다. 이제 모델을 만들 거면 모델 트레이닝이 필요한데요. 이 모델 트레이닝을 효율화시키고 자동화시키기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쿠베플로우 같은 도구들을 이제 관리하는 거라든지 이런 영역이 해당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GPU 서버는 인프라에서 관리하지만은 그 GPU 서버 위에 올라가는 도구라든지 그 정책들은 AIOps, MLOps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들이 필요해서 MLOps의 총 6가지 분야로 잘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6가지 주제에서 MLOps의 기둥이 되는 것들이 2가지 주제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제 데이터고, 두 번째는 이제 서빙입니다. 왜 이 2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요. 일단은 그 MLOps로서 그 모델을 일단 제품화시키는 관점에서 봤을 때 모델을 사용자한테 보내주는 쪽이 서빙이고요. 그리고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좋은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때 사용해야 되는 게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랑 서빙이 MLOps를 이루는 그 기둥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2가지가 잘 기둥으로 만들어져 있어야지 그 이후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모니터링이라든지 아니면 트레이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밖에 이제 뭐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그 세부 분야들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데이터 연구자에서는 이 데이터랑 서빙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MLOps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그 AI 제품을 위해서는 그 정확히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까요? 먼저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지금 리드의 사례를 조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리드는 리드 튜터 폴 토익이라고 하는 그 제품을 하나 그 고객한테 서빙을 한 게 있는데요. 약 300만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고, 이 서비스는 이제 토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어 교육을 시켜주는 교육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그 사용자들은 문제를 보게 되는데 AI 모델이 추천한 문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 문제 푼 이력을 바탕으로 AI 모델이 그 사용자의 토익 점수를 예측해 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들어간 AI 기술은 두 가지예요. 추천이랑 점수 예측인데, 이 두 가지의 모델을 만들려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까요? 저희가 그 AI Edu라고 부르는 이제 교육 분야의 AI에서는 그 두 가지 카테고리의 데이터가 주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문제 데이터라고 해서 저희는 이걸 컨텐트라고 부르고 있는데, 문제 자체의 인포메이션을 정의하고 있는 데이터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문제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들이 문제를 푼 풀이 이력을 데이터로 또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보통 인터랙션이라고 불러요. 컨텐트랑 인터랙션 두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AI 모델을 학습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 구성에 대해서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전체적으로 크게 패시지라고 하는 그 문제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문제 묶음 안에 하나의 보기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보기에 대해서 문제가 3가지 정도가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박스에서는 3가지로 일단 넣어놨는데 이 3가지가 1개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패시지의 개념은 대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토익이라는 시험을 좀 생각하면 편해요. 파트 7의 문제를 보면은 그냥 어떤 큰 문제의 그 유형이 하나 주어지고 뭔가 보기가 하나 크게 있고 그 지문을 다 읽은 다음에 문제 3개나 4개를 답변해야 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때 저희는 그 문제의 묶음 하나의 보기를 제공하는 걸 패시지라 부르고, 그 안에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서 보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퀘스천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퀘스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문제 구성도 살펴봤는데, 이제 사용자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 봐야지 저희가 데이터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산타 토익이라고 알려진 서비스, 리드 튜터 폴 토익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에서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 저희가 플로우 차트라고 불러요. 사용자가 이 서비스를 실행하고 어떤 작업들을 했는지 그걸 UX 관점으로 잘 정리를 한 건데요. 이 그 차트를 보시면은 위쪽에는 이제 연두 색깔 영역의 클라이언트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로그 데이터가 보이고, 하단에는 노란 색깔로 정의되어 있는 백엔드에서 수집 가능한 로그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왜 플로우 차트 형태로 정리를 하고 있냐면요, 이제 서비스에서 리서처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서비스를 잘 보고 그림을 그린 다음에 여기서 사용자들이 이런 행동을 할 테니까 이런 데이터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거를 모델을 사용하면은 모델의 성능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형태의 얘기를 한 다음에 저희가 그 데이터를 받을지 안 받을지를 정리를 합니다. 그걸 저희가 피처라 부르고요. 이 피처 데이터를 정의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클라이언트나 백엔드랑 얘기를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드 연구팀에서는 에드넷이라고 하는 AI 에드 데이터셋을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아카이브에 올라와 있고, 보시는 것처럼 GitHub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2020년에 태글로 그 대회를 한번 열었고요. 그리고 많은 AI 연구자분들이 참여를 좀 해주셔서 그 AI 에듀에서는 또 되게 의미 있는 데이터셋을 하나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데이터셋에서는 약 1억 건 이상의 사용자 인터랙션 데이터들이 들어와 있고, 꽤나 검증되어 있는 데이터셋으로 지금 캐글 컴페티션을 연 다음에는 좀 어느 정도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AI 에듀에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고 또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플로우 차트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정의하는지 좀 알아봤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정의된 데이터를 이제 수집 가공하기 위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보고 싶은데요. 먼저 그 AI 제품을 만들다 보면 데이터 플라이 휠이라고 하는 용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많은 데이터가 있으면 모델은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진 모델은 이제 그 어떤 제품의 품질을 높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제품이 만들어지면은 많은 유저를 모으게 되고, 많은 유저가 생기면은 또 다시 데이터가 많아집니다. 또 데이터가 많아지면 모델은 더 좋아지겠죠. 이렇게 선순환의 고리가 하나 형성이 되는데요. MLOps에서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도 목적이 되겠지만은 데이터 플라이휠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집중하고 또 노력하는 약간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드의 데이터 시스템은 총 6가지 파트로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데이터베이스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서비스에 연결되어 있고 백엔드 서버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비스의 학습 프리 데이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컨텐트랑 그리고 인터랙션 데이터 같은 문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데이터들을 저희가 CDC라고 하는 Change Data Capture라고 하는 그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의 변경을 감지해서 그 변경된 데이터들을 빅쿼리에다가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스 부서, 어떻게 보면은 사내 마케팅 부서나 아니면은 이제 분석 부서가 있는데요. 그 부서는 이제 엑스플라이어나 파이어베이스, 구글 애널리틱스와 같은 어트리뷰션 도구들을 또 봐가지고 KPI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도 저희가 모아서 빅쿼리에다가 적재를 합니다. 그리고 에어플로우가 좀 등장하는데요. 에어플로우는 워크플로우 도구예요. 이 워크플로우 도구는 이제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특정한 기간 주기에 데이터 정제나 아니면 처리 같은 거를 제어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빅쿼리에 있는 것들을 뭐 가져와서 어떤 처리를 한다, 이런 형식이 이제 워크플로우를 구성할 수 있고요. 다만 에어플로우는 그 대용량 데이터에 좀 알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서는 에어플로우를 쓰면은 이제 성능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에어플로우에서 구글 데이터 플로우로 시키는 요청을 보내가지고 거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일들은 다 데이터 플로우로 좀 이관하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정제되고 가공된 데이터는 저희가 AWS S3에다가 보관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이라든지 대시보드화가 필요한 것들은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나 리대시 같은 이제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빅쿼리에 직접 이제 쿼리를 연동해서 대시보드를 만드는 형태로 연동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DC는 Change Data Capture라고 하는 도구고요. 이제 원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데이터 소스의 변경 이력이 그 warlog라고 하는 형태로 남는데, 거기서는 이제 데이터가 추가되거나 변경되거나 삭제되는 것들의 행위들이 다 이력으로 남습니다. 그러면은 CDC는 그 로그들을 수집해서 거기서 변경된 것들을 이제 destination, target data source라고 해서 이제 그 변경을 같이 반영할 쪽에다가 그 변경 작업들에 해당하는 쿼리들을 날려줘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특정 데이터 소스에서에 있는 데이터 형상이 그 데스티네이션 타겟에도 같이 싱크가 맞춰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CDC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은 이제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CDC를 달고 이제 뭐 그 학습 프리 이력 데이터 같은 로그성 데이터들을 변경 이력을 감지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변경이 감지되면 빅쿼리에도 같이 적재를 해줍니다. 그럼 빅쿼리에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로그 이력이 같이 남게 돼요. 그리고 데이터 워크플로우인 에어플로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리드 같은 경우에는 에어플로우 버전 2를 쓰고 있고, 버전 2에서는 태스크 플로우나 태스크 그룹 같은 추가적인 개념들이 등장해서 대그를 관리하는 게 조금 더 쉬워졌어요. 지금 보시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대그를 이용해서 문제 정보랑 문제 프리 데이터들을 데이터 셋으로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짙은 파란색 영역이 존재하는데 이 짙은 파란색 영역은 태스크 그룹이라고 해서 거기 하위에 있는 작은 박스들을 하나의 큰 그룹으로 묶어 놓은 겁니다. 이게 디폴트는 이게 접혀져 있어 가지고 하나의 그냥 작은 박스로 보이는데 제가 다 펼쳐 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태스크 그룹이라는 걸 사용하면은 복잡한 태스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심플하게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어플로우 버전 2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태스크 그룹이라든지 태스크 플로우는 꼭 사용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에어플로우를 뭐 MWAA 같은 이제 어떤 매니지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헬름 차트, 에어플로우 헬름 차트로 말려져 있는 걸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저희가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직접 쥐어서 사용하고 있고, 이 에어플로우는 지금 GitHub랑 연결돼 있어서 저희의 뭐 이제 에어플로우 스크립트를 관리하는 GitHub 리포지토리에서 소스 코드가 변경되면은 1분 주기로 그 소스 코드를 다운받아가지고 에어플로우에 적용해주는 형식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에어플로우의 그 관리하는 코드들은 디벨롭, 플레이그라운드, 디벨롭, 스테이지, 메인, 이렇게 네 가지의 그 페이지로 나눠져 있고요. 이제 디벨롭, 플레이그라운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디벨롭, 스테이지, 메인 같은 경우에는 코드 리뷰가 필수적으로 이제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디벨롭, 플레이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대그를 테스트할 때 그냥 푸시를 날릴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에어플로우 오퍼레이터 사용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용을 좀 추천드립니다. 에어플로우 버전 2에서는 XCOM 그 ARGS라고 하는 구현체가 마치 함수를 호출하듯이 태스크를 호출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퍼레이터에서 나온 결과들을 바로 그냥 함수의 파라미터로 넣어가지고 호출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오퍼레이터들은 리드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오퍼레이터들의 샘플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위한 도구는 목적에 따라서 5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데이터 처리의 순서와 방식을 정의하는 워크플로우가 일단 가장 기본적이고, 거대한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처리하는 이제 헤비 프로세싱, 그리고 적은 데이터지만은 빠르게 좀 조회하고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기 위한 애드 프로세싱, 그리고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좀 처리하는 데 알맞는 스트림 프로세싱, 이렇게 3가지의 프로세싱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델 학습을 위한 트레이닝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의 5가지 분야에 대해서 도구들을 좀 분류를 해봤고요. 다만 이거는 이제 리드의 현재 영상이긴 하지만 지금 리뷰 검토 중인 이제 도구들이 더 많이 있고, 검토 중인 도구들을 조금씩 이제 POC를 거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어플로우에서 이제 수집된 데이터들은 다 그 빅쿼리에다가 웬만하면 적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수집된 문제 정보에 오류가 있는지 검증하는 역할들도 에어플로우에서 좀 어느 정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 데이터들이 인입이 됐으면 그런 데이터들은 빅쿼리에다 적재하지 않고 어떤 에러로 감지를 한 다음에 슬랙 같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통해서 그 문제를 바로 담당자한테 노티파이 해주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쿠베플로우를 사용하고 있는데, 쿠베플로우를 통해서 ML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큰 그림으로 좀 간략하게 보자면은 에어플로우가 정지한 데이터셋을 이제 쿠베플로우가 풀을 받은 다음에 그게 모델에 적합한 데이터인지 한번 밸리데이션을 거치고, 그리고 전 처리를 한 다음에 모델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델 트레이닝이 이제 정상적으로 됐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트레이닝된 결과를 MLflow에 업로드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인데요. 빅쿼리는 AWS의 아테나나 HDFS의 파켓 같은 그 변환 과정이 필요하지 않는 도구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AWS 레드시프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익숙하시겠지만은 이제 데이터를 초기에 가공하는 작업들이 좀 생략이 돼서 좀 편리한 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쿼리를 통해 가지고 기존에 적재된 데이터들을 어떤 특정한 필터를 걸어가지고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삭제를 한다든지 하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코드는 빅쿼리 구성을 위한 테라폼의 HCL 코드예요. 리드는 클라우드에 올라온 모든 리소스들을 다 테라폼화 시키고 관리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빅쿼리도 테라폼으로 관리가 되는 리소스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저희는 빅쿼리의 테이블 레벨까지 테라폼화 시키지는 않고요. 빅쿼리의 데이터셋 레벨까지 이제 테라폼을 시키는 것을 정책으로 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빅쿼리를 많이 사용하시면은 이제 느끼셨을 텐데, 빅쿼리는 사실 요금 문제가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에요. 빅쿼리는 온디맨드 요금제를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때문에 작은 쿼리라고 생각하고 리미트를 넣어가지고 쳐도 풀스캔을 날리는 빅쿼리의 특징 때문에 이제 많은 요금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연구 데이터들이 굉장히 크지만 그 데이터들이 잦은 주기로 이제 쿼리를 날리진 않지만, 뭔가 적은 주기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이제 데이터를 스캔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이 이제 뭔가 스캔할 때 필요한 그 요금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제 데이터들을 좀 파티셔닝이나 클러스터링 같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최적화를 시킬 필요가 있었고요. 이제 파티셔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테이블에 하이 탭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특정한 컬럼 기준으로 좀 분리를 해 놓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날짜 데이터 같은 컬럼을 정한 다음에 날짜별로 분리를 하는 게 많은 편인 것 같고요.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를 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을 적절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약을 하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파티셔닝 적용 후 요금이 40%에서 60% 정도 좀 절감이 됐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그 최적화라는 방식에서 있었던 샘플 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링 리포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그 빅쿼리에서는 그 빌링 리포트를 뭔가 빅쿼리 테이블로 그냥 자동으로 정리할 수 있게끔 GCP가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GCP 빌링 리포트를 빅쿼리 테이블로 만들어서 자동으로 싱크를 맞추는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에어플로우를 통해 가지고 그 빌링 리포트를 분석해서 매일마다 빌링 리포트를 슬랙으로 날려줄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즉 어느 날짜에 크게 나오면 바로 인지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데이터 유효성인데요. 저희는 데이터 유효성이 이제 컨텐츠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하시는 작업자분들이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세요. 사실 사람이 느끼기 힘든 실수들인데, 예를 들면 피처에서는 1부터 4 레인지 안에서 이제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는데 5가 들어온다든지,
컨텐트 아이디가 중복되면 안 되지만은 중복된 컨텐트 아이디가 존재한다든지 이런 형식의 에러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람이 알기는 어렵지만 스크립트를 통해서 검증하기 굉장히 편한 규칙들입니다. 저는 CVP 컨텐트 밸리데이션 팔러스라고 하는 규칙을 둔 다음에 이제 그 규칙에 따라 가지고 에어플로우 같은 밸리데이션을 위한 워크플로우들이 밸리데이션 과정에서 그 세부 규칙을 다 판단한 다음에 규칙에 어긋난 컨텐츠들을 다 잘 취합해서 슬랙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워크플로우 다이어그램 보시면은 이제 그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뭔가 데이터의 스키마, 정형된 스키마에 맞게끔 플래튼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밸리데이션에서 에러가 나면은 그 이후에 진행되는 트랜스폼이나 업로드 같은 태스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깊이 탐색으로 진행이 되고 세부 규칙별로 이제 나눠가지고 태스크가 다시 한번 쪼개져서 밸리데이션 진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VP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각 세부 카테고리별로 위반된 컨텐트의 구분자들을 슬랙으로 넘겨주게 되어 있고요. 이것들을 이제 컨텐츠 작업자가 보신 다음에 어떤 부분들이 위반되는지, 위반된 규칙이 무엇인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 작업을 해주십니다. 이것으로 저희가 이제 그 리드에서 MLOps 팀이 어떤 식으로 데이터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교육 AI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AI 서비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리드는 지금 현재 채용 중이기 때문에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이제 시간이 남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